역사와 전쟁 그리고 K방산에 관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역전의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 스토리텔러 초대받은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 이제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방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K방산에 관해서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K방산과 관련된 뭐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좀 제가 알고 있는 좀 이제 공개 안 됐던 정보들을 좀 하나 두 개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배경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역시 이 남북 대결이었죠. 과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전에도 이미 소총을 독자적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위 산업을 자랑했고, 또 한 가지로는 6.25 전쟁 이후 같은 경우에는 소총뿐만 아니라 각종 중화기들도 독자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쟁 이후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기들을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지했어요. 사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제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미국 무기들이에요. 우리 군에 썼던, 과거 우리 군에 썼던 미국 무기들인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내고 사온 게 아니라 다 미국이 군사 원조로 제공했던 무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960년대 후반에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하고 미국의 닉슨 독트린 손으로 이제 한국이 좀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소총조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1968년 1월 21일에 보통 우리가 이제 121 사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기습적으로 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해서 갖추지 않으면 미국은 언젠가는 이제 주한미군을 축소시킬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국방에 힘을 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번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번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당시 우리 군에서 쓰던 미국제 무기들, 특히 뭐 소총이라든가 박격포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국내에서 만들어 보자. 그게 핵심이 됐었고, 그때는 근데 이제 기반 산업이 없다 보니까 뭐 서울에 막 무슨 공업사 같은 데서도 막 소총을 깎기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막 시제품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기고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일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한 60년대, 70년대 됩니다.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자주 국방을 했었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산업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부터 중공업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잖아요. 조선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열차, 기차 이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방위 산업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기술이었겠죠. 사실 이제 방위산업 기술이라는 것, 특히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기술 정보 유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혈맹이기도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한국에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이런 방산업체에 가서 견학을 한다거나 이럴 때 당시 갔던 분들이 물론 그 현장에서는 적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것들을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기술 축적의 그런 배경을 마련해 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군원으로 받았던 이제 M48 전차 요것들을 성능 개량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이런 성능 개량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를 받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K1 전차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었고, 자주포도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육군에 쓰고 있는 지금은 이제 K55A1으로 이제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이 K55 자주포 사업도 최초는 아예 독자 국내 개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기술 제휴 및 생산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단점도 생겼죠.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K1 전차라든가 K55 자주포는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K 방산이 주목받게 된 핵심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술력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가성비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이런 측면에서도 일단 선진국 무기들에 비해서 높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터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빠른 시기에 무기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냉전 이후에 사실상 이제 방위 산업들이 많이 축소되면서 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에 시급한 소요에 급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방산을 대표하는 그 지상에서의 주요 무기 체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상을 보자면 이제 기동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 그다음에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가 있고요. 특히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핵심적인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이제 K2 전차도 타봤는데 전차는 좀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하고 좀 틀려요. 특히 이제 이 현수 장치라고 하죠. 이게 틀린데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반능동형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탑승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말고 무빙 워크라고 하죠. 이제 험지를 돌파할 때도 마치 무빙 워크 위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로 우리가 험지를 간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 아무리 좋은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K2 전차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수 장치에 이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험지 돌파를 할 때도 이 실제 차내에 전해지는 그런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많이 상쇄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사실 저는 K2 전차를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전차계의 제네시스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M1 전차에 비해서는 뭐 네임 밸류라든가 이런 브랜드 밸류는 좀 떨어지지만 성능 자체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반면 이제 요 앞서 말씀드렸던 레오파르트 2나 M1 뭐 A2 계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K2 전차보다 좀 평가를 높게 받는 게 실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K2 전차는 이제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약간 핸디캡인데, 근데 지금 이제 폴란드에 수출돼서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K9 자주포는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K9 자주포가 1000문이 넘습니다. 거기다 이제 해외 수출되는 것까지 하면, 이제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것들, 그리고 향후 수출까지 하면 거의 뭐 1500대 이상이라고 이제는 봐야 되는데, 일단 수량면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지금. 운용 중인 자주포 가운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췄고, 그러니까 도입국 입장에서 이제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게, 물론 성능도 있지만 대수가 많다 그러는 거는 그만큼 운용하기 좋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국군에 날 때 그 우리 밀덕분들이 아주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인 현무5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사로만 봤던 무기체계였는데 국군의 날에 등장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크기를 이제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거의 그 미국의 그 미니트맨 3라는 ICBM급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정도로 사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지난해가 우리나라가 국산 미사일 개발한 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주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 현무5가 K미사일 50주년을 장식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최근 뭐 이란, 이스라엘 간에 뭐 여러 차례 미사일로 이용한 교전이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미사일 유격체가 이제 패트리어트죠. 근데 패트리어트가 지금 이제 워낙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한다 그래도 뭐 3년, 4년 뒤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급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이 천궁2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사실 천무도 일종의 화력 체계 중에 하나인데 K9 자주포만큼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대규모 구매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UAE,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다연장 로켓포 체계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그러니까 여러 발의 로켓탄을 쏴서 광범위한 지역을 제압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그렇게 과거처럼 많은 포탄을 쏘는 게 아니라 한 발, 두 발에 유도탄을 써서 적의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천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유도탄뿐만 아니라 지대지 미사일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추가적인 수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국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도입국들이 강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뭐 현지 생산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그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뭘 하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아시다시피 연평도 포격전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출에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외 도입국들이 좀 요즘에 최근 선호하는 거는 자국의 방위 산업도 이제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들어진 장비들을 우리가 만든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에 적용하는 걸 많이 바래요. 근데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의 방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향후 납품하게 될 K2PL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군의 그런 작전 요구도를 반영하고 또 한 가지로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에서 만든 통신 장비라든가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인데 K9 자주포 PL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폴란드 지형에 맞게 약간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폴란드 현지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중요한 게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하든 간에 30년, 40년 쓰려면 MRO, 유지보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군사 동맹, 외교 안보 동맹 이렇게 유럽 내에 그런 걸로 생각하시지만 나토는 또 나토 나름대로의 방산 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22년도에 대규모 방산 수출을 하니까 사실은 유럽 내 국가들이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인 이제 방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야, 어떻게 폴란드는 유럽 국가인데 한국의 무기를 저렇게 쓸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이 사실 냉전 붕괴 이후에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과 이런 수량이나 이런 걸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나토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통해서 나토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진국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큰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실 나토 회원국들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K방산 무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이제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무기 혹은 유럽산 무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입소문이 나겠죠. 이제 쓰는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써봤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또 관심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마련됐다. 그다음에 사실 뭐 K2 전차도 지금 이제 폴란드군이 쓰고 있지만 입소문이 벌써 났죠.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라든가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들 잘 보시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자, 계속 내수 시장에 안주할 거냐 아니면 해외로 나갈 거냐 그 딜레마에 다들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K방산이 그런 변곡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사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병력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내수 시장에서 우리 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우리 방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생산 캐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는 해외 시장에 나가야지 K방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방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방산업체로 도약을 할 거냐, 이게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특정 업체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K9 자주포, 뭐 K2 전차, 뭐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사실 이들 무기들의 뭐 네임 밸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무기들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 밸류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회사들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어떻게 잘 가치를 키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향후에 K방산의 큰 과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대부분 보시면 대기업 위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이 방산업계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그리고 강소기업과 상생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거냐, 이거를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미래 전장을 대비해서 그 AI 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 그 우리나라도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나요? 사실 뭐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업체들이 미래 먹거리로 이 인공지능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무인체계에 있어서 향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무인체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아마 그 변화의 폭이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확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군병력이 계속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무인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중심이 될 텐데, 이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이 무인기를 통제하는데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K9 자주포의 무인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서 승무원 없이 자기가 스스로 포를 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자동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금 안 하면 향후에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우리 K방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랑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몇몇 부분은 사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최소 10년, 그 다음에 최대 20년 정도의 기술적 차를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정부 주도로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방산 수출은 보통 정부 대 정부로 하는 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크고, 또 한 가지로는 수출을 위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위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 동력이 좀 더 커지려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중요하고, 또한 그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 많은 돈들을 낙수 효과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총 한 자라도 만들지 못했던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 개발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요.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더 튼튼한 안보,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K방산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